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적인 사랑을 믿으시나요? 저는 운명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랑을 꿈꾼 적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인연이 아무에게나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현실에서는 운명은커녕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만추도 안 되는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거짓말처럼 저의 찾지 못한 반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맞는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구나 싶어 얼떨떨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가짜였습니다. 치밀하게도 잘 짜여진 각본 하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하마터면 저는 그걸 까맣게 모르고 속아 넘어갈 뻔했고요. 만약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지옥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입니다. 제가 얻은 교훈이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4살 터울이 나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는 저와는 여러모로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격이나 취향 같은 부분이 거의 대척점에 있다시피 할 정도로 달랐죠.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한 집에서 자랐는데도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먹는 취향, 옷 입는 스타일 같은 것들은 차치하고 심각하게 다른 건 바로 성격이었어요. 저는 사람들과 깊고 좁게 사귀는 성격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낯가림이 심해서 소심하다고 할 정도로 쪼그라드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번 정을 준 사람 앞에서는 숨기는 것 없이 속을 다 내보이고 헌신하는 타입이었고요. 하지만 저희 오빠는 달랐습니다. 친화력과 말발이 워낙 좋아서 모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졌고 그 사람들과 넓고 얕게 사귀는 편이었어요. 반면에 사람을 잘 믿지는 않아서 오래 알아왔던 사람에게도 정을 쉽게 주는 편이 없었고 조금 까칠하고 냉소적인 성격이었죠. 너 또 남자친구한테 차였냐? 또라니, 말이 좀 심하네. 그냥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된 거지. 어이구, 저 바보 같은 놈. 너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문제야. 한 번 믿었다면 뭐든 다 퍼주고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 자식이 주제도 모르고 질려서 떠나간 거 아니야.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남자는 원래 그렇다니까. 이런 건 저희 집에서 거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저는 전 남자친구들과 만나다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엉엉 울고 있고 그런 저를 본 오빠는 혀를 차며 한바탕 설교를 하고는 했죠. 좋아하는 사이에 그게 돼? 됐어. 그러는 오빠나 말해봐. 연애는 안 할 거야? 결혼 안 해? 아유, 결혼같이 피곤한 걸 왜 하냐? 그것만큼 한심한 일이 없다. 말하는 것 좀 봐. 왜 저래? 엄마가 이 얘기 들으시면 또 난리 나겠네. 그렇지 않아도 오빠 결혼 생각 없어 보인다고 저러다 총각 귀신 되겠다며 얼마나 걱정하시는 줄 알아?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난 누구랑 같이 못 살아. 나 같은 성격에는 혼자 사는 게 딱이야. 하긴 내가 생각해도 오빠는 혼자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저렇게 까탈스러운 성격을 어느 여자가 받아주겠어? 저희의 대화는 언제나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마무리되고는 했습니다. 오빠가 누군가를 살갑게 달래주지는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저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셈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빠는 제가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 같은 것들을 시켜주고는 했습니다. 둘이서 같이 한바탕 울다 웃다 맛있는 음식까지 먹고 나면 기분이 한결 많이 나아지고는 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참 단순한 편이었죠. 어쨌든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남자친구와도 이별을 하게 되니 내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자괴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비혼주의는 제가 아니라 저희 오빠였는데 이러다가는 저까지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될 판이었어요. 오빠의 말대로 결혼이라는 제도의 장단점이 극명하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었지만 뭐가 어찌되었건 저는 결혼을 무조건 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설령 이혼을 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 하는 걸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는 주의였죠. 하지만 결혼을 혼자 할 수는 없는 법이었어요. 마지막 장기 연애를 마친 뒤로는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조차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친구들을 닥달해서 소개팅도 수십 번을 더 나가봤지만 딱히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에 차는 사람도 없었고요. 반복되는 소개팅도 지쳐가고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마음을 놓으니 진짜 인연이 나타나더라고요. 뜻밖에도 그 인연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격주로 복지센터에 가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는 모임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대학을 다닐 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던 곳이었는데 회사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었죠. 잠시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어떤 남자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원래 여기 나오시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 최근에 1년 정도 쉬었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계속 출근을 했었거든요. 도저히 나올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어쩐지 아까 옆에서 보니까 너무 능숙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회사 일은 좀 괜찮으신가 봐요?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못 나오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맞이로 다시 결심하고 나온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나이가 동갑이고 사는 동네도 그리 멀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봉사활동에 나오기 시작한 지 이제 꼭 2달째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또래라서 그런지 이야기가 잘 통한다 싶었습니다. 이곳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여기까지 직접 운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 면허는 있는데 멀리까지 나오기에는 아직 운전은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보통 버스 갈아타거나 아니면 아는 분 차에 얻어 탈 때도 있고요. 혹시 다다음 주에 또 나오실 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가는 길에 모시고 갈게요. 에? 아,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에이, 가는 길에 그냥 같이 가는 건데요, 뭘. 저희 동네도 바로 근처잖아요. 저도 혼자 오려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원래 오는 길에 같이 태우고 오던 형님이 있었는데 당분간은 못 나온다고 하셨어요. 복지센터는 차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 경기도 외곽의 외진 곳에 있어서 교통이 많이 불편한 편이었습니다. 운전을 직접 하거나 서울에서 출발하는 분들의 차를 얻어 타고 가야만 했었죠. 그것도 아니라면 저처럼 광역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가면서 환승을 하든가요. 뜻밖의 제안에 저는 그 다음번 방문부터는 수월하게 센터까지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차에 타면서는 감사의 의미로 종종 커피를 사드렸고요. 몇 번을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친구처럼 지내다 몇 달쯤 지나서부터는 사귀게 되었고요. 남자친구는 저와 관심사나 취향, 무엇보다도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친해지게 된 가장 큰 계기였고요. 우리 둘 다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혹시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어? 결혼? 글쎄, 하고 싶었던 나이는 이미 지나긴 했는데 상대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사실 결혼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문득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이 나이쯤 되어서 하는 연애라 그런지 조금 의외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요즘은 사귀기 전에 결혼관에 대해서도 미리 다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저희 오빠처럼 비혼주의일 수도 있고 혹은 딩크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서로 결혼을 원하는 시기가 너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저의 대답에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층 진지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나는 전 여친과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결혼하기 직전에 상대 집안 문제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됐어. 그랬어? 그래서 그 뒤부터는 결혼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서로 일단 결혼하면 평생을 알아가야 할 사람이기도 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혼은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 에이,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너도 마찬가지야. 남자친구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혼을 서두르지 말자는 뜻이더라고요. 서로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본 후에 결혼을 하자는 말이었죠. 저는 의외로 그 말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혼 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길래 서두르고 싶다는 말인 줄 알아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였달까요? 저도 전 남자친구와는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말이었고요.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다음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연애를 하면서 느끼게 된 점이지만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헌신적인 타입이었어요. 데이트는 언제나 제 위주였고 제가 싫어하는 부분은 아예 하지 않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시간을 들여서 고치는 편이었죠. 담배 연기가 너무 싫다는 제 말에 담배도 끊었고 술도 줄이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가든 심지어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고 저를 태워다 주는 건 일상이었고요. 제 남자친구는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회사 일로 많이 바쁜 편이었어요. 출장도 많고 회식도 그만큼 많은 편이었고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연인 사이의 연락은 기본이라며 꼬박꼬박 연락도 잘했고요. 최소한 일어나서 일어났다는 연락, 잠들기 전에 이제 잘 거라는 연락, 그리고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다는 연락은 무조건 빼먹지 않았죠. 성격도 묻어냈고 그러면서도 소소한 기념일을 잘 챙기는 편이었고 센스도 있었습니다. 아무 날이 아닌 날에도 갑자기 불쑥 꽃다발을 가져와서 내밀기도 했고 제가 말했던 디저트나 소품들을 기억해뒀다가 사들고 와서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본 제 친구들도 네 남친 같은 사람만 있으면 다들 왜 결혼을 안 하겠냐며 칭찬할 정도였죠. 저도 남자친구와의 연애에 조금의 불만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초반의 설렘은 점차 사라지고 슬슬 단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은 사귀기 전이나 이후나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모습이더라고요.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고 저를 잘 챙겨주었죠. 오히려 제가 너무 무신경한 편이라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많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이제는 남자친구가 저희 일상에 스며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죠. 그 사이에 저도 남자친구에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제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 정말? 많이 편찮으셔? 많이 그러신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일에 부담이 없으실 때 하루라도 빨리 내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시네. 아무래도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오셔야 하니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으신 날보다는 해외에 있으신 날들이 더 길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외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한국이 그리워서 혼자 들어와 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결혼 시기를 앞당길 생각 있어? 혹시 결혼하자는 말이야? 지금? 맞아.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갑작스럽지? 솔직히 말해서 조금 갑작스럽기는 했습니다. 연애 초반에 결혼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은 먼 이후에 이른 것처럼 말했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 만에 벌써 꺼낸다는 이야기가 결혼이라니. 그런 제 생각을 읽었는지 남자친구는 멋쩍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 건강도 건강인데 나도 최근 들어서 부쩍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 부모님 문제는 계기인 거고.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했으면서 먼저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게 좀 쑥스럽더라고. 그런데 자기랑 만나오면서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헤어짐 없이. 그게 바로 결혼인 거잖아.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대답하지 않고 며칠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만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이르다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 오빠는 결혼 생각이 없으니 저라도 시집을 가는 게 다행이라면서요. 저로 말 나왔을 때 더 미루지 말고 그냥 가라며 오히려 저를 설득하셨죠. 그러면서도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자식들 결혼 문제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계셨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오빠 때문에만 걱정하시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색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저도 부모님의 그 걱정거리에 포함되어 있었더라고요.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나니 한편으로는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오로지 결혼에 냉소적인 저희 오빠만이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을 해서 부모님의 눈총을 잔뜩 받았죠. 좋아. 결혼하자 우리. 정말이야? 고마워. 진짜 사랑해 정은아. 참나 편하게 생각해보고 대답해달라더니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거절할까 봐 나 며칠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저는 며칠 후에 결혼을 승낙했고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하늘로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를 와락 껴안았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하고 제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더라고요. 만약 싫다고 대답했으면 뭐라고 말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는 대신 결혼한 뒤에 혼인신고는 최소 1, 2년쯤 지난 이후로 미루자고 말을 했습니다. 저를 위한 배려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라도 먼저 말해줘서 고마웠죠. 친구들의 사례를 보니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며 요즘은 결혼 직후에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기로 결혼식 날짜를 잡고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때는 몰랐었는데 내가 결혼을 하려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남들은 결혼에만 1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한다는데 저희는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준비를 하려니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예비 시부모님의 건강 사정상 결혼 이야기가 나온 순간부터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그날까지 시간으로 따지자면 채 5개월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덕분에 저와 남자친구는 허투루 낭비해서 버릴 시간도 없었고 옵션을 선택하느라 깊게 고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눈앞에 쌓여있는 일들을 쳐내기에 바빴죠. 문득
이거 너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결혼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옵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처럼 보여서 몇십 번, 몇백 번씩 고민을 해도 나중에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 보면 거의 티도 나지 않을 자잘한 것들이라고요. 제 성격상 결정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해서 그랬다면 고민의 시간만 더 길어졌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실감이 안 난다고. 내가 결혼이라니.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드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 나는 자기랑 결혼하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생각은 안 들었어. 그럴 틈도 없었고. 남자친구의 얼굴은 누가 봐도 결혼을 앞둔 새신랑처럼 설레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웨딩 촬영을 도와주러 왔던 제 친구들이 말하기를 남자친구가 저를 바라보는 눈에 하트가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아주 콩깍지가 제대로 쓰여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에 반해서 저는 너무 담담한 얼굴이라고 하길래 약간 머쓱했죠. 남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현하기가 뭔가 민망해서 그랬던 것뿐인데 말이에요. 결혼하기 2달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셔서 양가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진행했어야 했지만 예비 시부모님의 사업 일정 때문에 늦어진 것이었죠. 외국에 오래 계셨어서 그런지 두 분 다 아주 유쾌하시고 농담도 잘하시더라고요. 걱정했던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예비 시어머니는 헤어지기 전에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정은 씨,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줘서 너무 고마워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죠. 태영이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정은 씨랑 만났을 때는 사귀던 초반부터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되겠다 싶었지. 나는 오늘 딱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진짜 사랑스럽고 착하고 귀엽고 예쁘다. 이런 느낌. 표현을 너무 솔직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다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살면서 이런 폭풍 칭찬을 들어본 적이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요.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잘 봐주셨다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상견례 식사 자리 내내 기분이 좋으신지 허허 웃고 계셨고요.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예비 시부모님은 다시 출국을 하셨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정말 거의 마무리만 남은 시기였죠. 바쁜 와중에도 결혼식 준비는 수월하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오래 고민을 할 시간도 없다 보니 오히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나 저나 결혼식에 크게 욕심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하고 싶다는 대로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었어서 애초에 다툴 일 자체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저희 오빠였어요. 뭐야, 진짜 너무하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식인데 못 온다는 거야?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진짜. 하필이면 그날이 계약하는 날이라서 내가 꼭 가야 하거든. 너무 중요한 건이라 어떻게 연기를 할 수도 없네. 됐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대신에 오빠가 축이라도 넉넉하게 하겠지? 알았다, 알았어. 이 녀석 이거 내가 안 가고 축의금 많이 넣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작 저희 친오빠가 제 결혼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이라 결혼식 전전날 출국을 해서 결혼식 당일까지 해외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쉽고 섭섭했어요. 하필이면 날짜를 그렇게 잡은 오빠네 회사가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오빠 얼굴을 보니 뭐라고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동생 결혼식에도 올 수가 없을까 싶었고요. 저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드디어 제가 유부녀가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얼떨떨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배가 고프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결혼식 준비를 해왔던 것보다도 더 정신없이 결혼식은 정말로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밀려드는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느라 식순을 떠올리느라 예쁘게 웃으며 힘겹게 사진을 찍느라 무슨 정신으로 서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한복으로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까지 다 마치고 돌아온 순간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저는 대기실 소파 위에 늘어지듯 누웠습니다. 갑자기 지금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오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연락을 해볼까 싶어서 핸드폰을 열어보니 성격 급한 친구들이 벌써 하나둘씩 결혼식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과 사진들을 살펴보다가 그중 몇 개를 골라서 오빠에게 전송을 했어요.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무슨 반응을 보일까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몇십 분쯤이나 지났을까요? 답장 대신에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누구야? 오늘 결혼식에 못 오신 오라버니 아니신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니까 어때? 너무 예쁘지? 정은아, 너 지금 어디야? 그런데 오빠의 반응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제 농담을 받아칠 생각을 하지는 않고 다짜고짜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어디긴 어디야. 아직 결혼식장이지. 조금 있다가 곧 비행기 타러 갈 거야. 신혼여행 가야지. 오빠는 어디길래? 계약 잘 끝났어? 야, 안 돼! 너 절대로 그 비행기 타면 안 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가서 설명해 줄게. 나 여기 지금 계약 다 끝났으니까 바로 한국으로 갈게. 너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절대로 신혼여행 가지 말고 기다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제대로 이야기 좀 해줘봐. 네 남편이랑 그 집안 식구들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오빠가 가서 설명할게. 오빠는 이렇다 할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자기 말을 믿고 가지 말라는 말만 반복해서 남기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쪽도 일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해서 시간이 촉박한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오빠의 그 전화에 저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오빠의 그 말 한마디에 신혼여행을 취소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이미 지불한 신혼여행 경비도 스쳐 지나갔고요. 무엇보다 이제 막 식을 올린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신혼여행을 가는 게 맞았죠. 하지만 또 막상 오빠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방금 전 오빠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진지하고 다급해 보였거든요. 평소에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여유가 넘치고 늘 침착하던 오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론 오빠가 옛날부터 저와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주고받는 사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런 중요한 일로까지 장난을 칠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한참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일단 몸을 피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 제 핸드폰으로는 오빠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더 날아들었습니다. 나 지금 공항에 가고 있어. 제일 빠른 항공편으로 출발할게. 오빠 말 믿어, 정은아. 가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절대로 신혼여행 가지 말고 기다려야 해. 마치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라도 챈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살면서 오빠로부터 평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듯한 그 다급한 메시지에 저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촌동생이라고 했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 남편에게로 뛰어갔어요. 태영아, 이거 어떡하지? 무슨 일이야?
나 회사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저번 주에 마무리했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나 봐. 회사가 지금 발칵 뒤집혔대. 당장 들어오라는데 어쩌지? 그러자 남편은 크게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뭐? 당장 들어오라니. 회사에서 오늘 우리 결혼식인 거 몰라? 그럼 신혼여행은 어쩌고? 회사에서도 알지. 왜 몰라. 근데 정말 미안하다고 신혼여행 며칠만 미룰 수 없겠냐는데? 나도 안 된다고는 했는데 이거 지금 당장 수습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라서 아무래도 내가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어쩌지? 꼭 자기가 안 가면 안 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 내가 그 프로젝트 책임자잖아. 다른 사람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내가 꼭 가야 해. 남편은 순간 어이가 없다는 얼굴을 하고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몇 시간 후면 신혼여행지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제가 저 입장이었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걸 느꼈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단호한 얼굴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 책임자들은 전부 다 소집됐다고 하더라고. 다들 지금 나만 기다리고 있대. 알았어. 회사 일이라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 진짜 미안해. 그리고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럼 나 일단 부모님께 말씀만 드리고 먼저 가볼게. 여기는 자기가 마무리 좀 해줘? 알았어. 일단 얼른 가. 남편은 마지못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화를 낸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을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별말 없이 그냥 알았다고만 하더라고요. 얼른 가보라고까지 하면서요. 이렇게나 배려심이 있는 사람인데 정말 오빠 말이 사실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모든 것이 단순히 오해였어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얼마 남지 않은 하객들을 배웅하고 있는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두 분 다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부모님을 아무도 없는 장소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 너 얼굴이 왜 그래? 그게 방금 전에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저는 부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는 것과 남편에게는 회사 일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부모님께는 우선 자세한 설명 없이 회사에 일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릴까도 생각했었지만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 대충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굳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빠가 돌아와야 자세한 사정을 알 것 같다고요. 하지만 네 오빠가 허튼 소리 할 사람은 아니니 기다려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회사를 가는 척을 하고 일단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오빠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공항으로 오빠를 마중 나갔어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두 분은 그냥 집에 계시려고 만류했지만 그 잠시도 못 기다리시겠다며 같이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제가 두 분을 모시고 공항으로 직접 나갔죠. 게이트가 열리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다시피 하던 오빠는 맞은편에 서 있던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모든 진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 친구 김수아 아시죠? 중학교 때부터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요. 수아, 알지? 형규 너랑 대학도 같은 곳에 갔잖니.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이야기는 왜? 수아라면 저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친구는 많아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몇 없는 저희 오빠에게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언니였거든요. 오빠가 그 언니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귀에 익숙한 이름이 나왔지만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몰라 저희는 모두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아가 전 남편이랑 이혼했다는 말씀은 전해 드렸었죠? 그래, 기억하는구나.
아주 악질인 놈을 만났었다면서? 네. 지금부터 할 말은 정인이 너도 놀라지 말고 들어. 그 수아 전 남편이 바로 저놈이에요. 정은이 남자친구라는 놈이요. 정은이가 보내준 사진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뭐, 뭐라고? 형규야, 너 뭐 오해가 있는 거 아니니?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순간 저희 식구들은 모두 경악한 나머지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고요. 엄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되묻는 목소리까지 떨리셨어요. 하지만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축가까지 불렀었는데 그걸 잘못 받겠어요? 저놈 얼굴만 봤으면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었는데 저놈 이름에다가 그 부모 얼굴까지 보니까 확실하게 기억났어요. 그놈 아버지라는 사람이 약간 걸음 불편하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 인간들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이어서 오빠가 들려준 사연은 충격적이게 짝이 없었습니다. 수아 언니도 저와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정년기의 여자를 골라 온갖 가머니설로 간에 쓸개까지 다 빼다 바치는 척하면서 일단 여자의 호감을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에는 진지한 척하더니 1년쯤 지나서는 부모님 건강 운운하면서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고 말하고요. 일단 그렇게 결혼에 성공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사업이니 뭐니 온갖 핑계를 대서 여자랑 여자 집안 쪽 돈은 다 가져다 쓴대. 수아도 그렇게 뜯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똑똑한 애가 그렇게 당할 정도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인간들인 거지. 세상에. 그리고 적당히 돈 뜯어낸 후에는 완전히 개차반으로 굴어서 여자 입에서 결국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그 뒤에는 헤어져 준다는 조건으로 또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시부모의 직업과 학력, 고향까지도 전부 다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수아 언니는 그걸 헤어진 이후에나 알게 되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얽히기도 싫어서 그냥 그 길로 인연을 끊었다고 했고요. 그것도 다 언니가 어느 정도 사는 집인데다가 언니랑 언니네 식구들이 워낙 순한 사람들이라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놓을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미친 인간들 아니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저와 부모님에게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길에 오빠가 수아 언니에게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저 인간들 얼굴 나온 것들 좀 보내달라고요. 기가 막히게도 그 영상과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전부 예비 시부모와 제 남편 놈이 맞았습니다. 수아 언니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도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부축하며 착잡한 얼굴로 침묵만 지키고 계셨고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앞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던 터라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죠. 마치 이명처럼 소리가 울리면서 귀까지 먹먹해지고 머리가 피잉 돌아서 순간적으로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나자 밀려드는 것은 남편놈과 저 집안 사기꾼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사람을 도대체 얼마나 만만하게 봤길래 감히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그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해왔던 거짓말과 그 모든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인간을 잡아 족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치를 떨고 있는 저에게 오빠가 말했습니다. 정은아, 일단 진정하고 내 동기 중에 이런 쪽 일을 도맡아서 하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선 얘부터 만나보자. 알았어. 그 와중에도 저희 오빠는 차분하게 뒷일까지 생각을 했더라고요. 오빠가 없었더라면 저는 뒷일이고 뭐고 달려가서 깽판을 냈겠죠. 저는 오빠와 함께 곧장 그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담을 받았어요. 저는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척을 하면서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의 지시대로
애매한 증거들은 그 인간과 재차 연락을 해서 입에서 확실한 증거로 나오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아 언니와도 연락을 해서 둘이서 함께 저 인간과 그 집안 식구들을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 비용과 기타 재산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걸었고요. 재판 과정에서 저 인간이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까지 서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를 노려보며 헛소리를 해대는 꼴이 자기 반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모습이더라고요. 덕분에 저 인간은 괘씸죄가 적용이 되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했고요. 그 와중에 드러난 범죄 사실들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수아 언니의 이전에도 똑같은 사기를 친 전적이 있었다더라고요. 그쪽의 피해액이 훨씬 더 큰 규모였고요. 결국 저 인간과 그 집안 식구들은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들어갔어도 진작에 들어갔어야 할 곳이었죠. 제 뒤로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저는 진이 쭉 빠졌습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침대에 누워서 하늘만 보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게 싫었지만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 방에 틀어박혀 있기를 일주일 정도 했을 때 오빠가 갑자기 제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정은아, 잠깐 나와봐. 왜? 나 그냥 방에 있고 싶은데. 뭐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일단 나와. 이거 먹고 다시 들어가든가 말든가. 너 좋아하는 거 시켜놨어. 아무것도 먹기 싫다는 제 대답에도 오빠는 침대에서 저를 일으켜 거의 끌고 가다시피 방 밖으로 데려나갔습니다.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피자와 치킨을 시켜놨더라고요. 어릴 때 저를 달래줄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요. 그것도 얼마나 많이 시켜놨는지 2박 3일을 먹어도 모자랄 만큼의 양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이렇게 실컷 웃어보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빠 친구라는 변호사가 맞는다는 일이 죄다 이런 일일 정도로요. 안타깝게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운 나쁘게도 재수가 없으면 내게 걸리게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상대는 전문 사기꾼 집단이고 사기를 치는 데는 프로들이라면서요. 저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일반인들은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알면서도 당하게 되는 게 이쪽 일이더라고요. 세상에 악의를 가진 인간들이 그렇게나 많고 인간 같지도 않은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경우도 이렇게나 많다는 걸 저는 그때야 알게 되었죠. 다행히도 저는 이제는 몸과 마음이 모두 회복되어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도 다시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비록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예전처럼 살다 보면 금방 가능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빠처럼 결혼에 대한 관점이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남들이 다 하는 결혼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해서 이혼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로요. 이런 제 결심을 듣고 오빠는 그저 웃기만 하더라고요. 오늘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신분과 명의를 도용해 결혼 사기극을 저지른 남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며 채널을 돌리셨죠. 저도 저희 식구들 모두에게도 아직 온전한 일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연을 들으신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